혹시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노르망디 상륙장전의 최전선에 있던 병사보다 더 위험한 자리였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미국의 역사, 바로 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 화폐전쟁의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그냥 자극적으로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 역사학자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전쟁터도 아닌 백악관에서 대체 왜 이런 끔찍한 통계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금융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자유를 위한 싸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들여다볼 관점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역사는 사실 국가의 돈줄, 즉 화폐 발행권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금융 세력에 맞서 싸운 아주 길고 잔혹한 100년간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의 진짜 목표, 그들이 차지하려던 진짜 전리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대통령 자리, 즉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힘, 바로 돈을 만들어내는 힘, 즉 통화 주권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과연 누가 가질 것인가? 국민이 뽑은 정부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수의 금융 세력이 가질 것인가? 이게 바로 전쟁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의 대가는 정말 상상을 추월했습니다. 이 금융 권력으로부터 통화 주권을 되찾아오려 했던 미국 대통령이 무려 7명,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암살 혹은 의문사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숫자 아닙니까? 자, 그럼 이 기나긴 전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시간은 미국 독립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독립전쟁의 원인을 세금 문제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불씨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놀라울 정도로 번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식민지 화폐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돈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민간은행이 아니라 식민지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돈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 유럽의 민간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에는 정말 엄청난 위협이었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부 벤저민 프랭클린이 직접 남긴 말이에요. 전쟁의 진짜 원인은 바로 돈 문제였다고요. 1764년에 영국이 이 식민지 화폐를 법으로 금지해버렸는데 이게 바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조치는 사실상 총성 없는 공격, 일종의 경제 사보타주였어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식민지 경제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독립을 쟁취했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적이 외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 내부에 있었죠. 싸움의 무대가 이제 막 탄생한 미국 내부로 옮겨온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금융 엘리트들과 손잡고 민간 중앙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알렉산더 해밀턴, 다른 한쪽에는 민간은행이 국가의 돈을 통제하는 건 군대보다 위험하다며 fiercely 반대한 토머스 제퍼슨. 정말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신생국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앤드류 잭슨 대통령.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은행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은행을 죽이겠다. 정말 대단한 선전포고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해냅니다. 제2차 중앙은행을 폐지시켜버렸고 1835년에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인데 나라 빚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갚아버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들의 반격은 더 집요하고 무서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저항하면 어김없이 경제 불황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정말 섬뜩한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은 남북전쟁 시기, 바로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 때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링컨은 또 다른 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전쟁 자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한 민간 은행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최대 36%였습니다. 이건 나라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거잖아요. 링컨은 당연히 금융의 덫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대신 링컨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정부가 직접 돈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빚도 없고 이자도 없는 새로운 화폐, 그린백이었습니다. 이 그린백 덕분에 링컨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국가를 무려 40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힘든 이자 빚더미에서 구해냈습니다. 이건 군사적 승리만큼이나 위대한 그야말로 금융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승리는 가장 비극적인 대가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링컨의 암살이죠.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암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돈줄, 즉 패권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한 금융 세력에 의한 전략적 제거였다고 본 거죠. 링컨이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지자 금융 세력은 다시는 이런 돌발 변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려는 계획에 착수합니다. 다시는 어떤 대통령도 감히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먼저 민간은행에 팔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은행은 그 채권을 사서 그걸 담보로 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은행이 찍어낸 바로 그 돈을 다시 이자를 내면서 빌려 쓰는 거죠. 이게 뭔가요? 결국 정부가 자기 신용으로 만든 돈을 민간은행에 이자까지 줘가면서 빌려 쓰는 말 그대로 영구적인 부채의 덫이 완성된 겁니다.
이 시스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걸 바꾸려 했던 또 다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가필드. 그는 화폐 공ገብ을 통제하는 자가 나라를 통제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었죠. 자, 지금까지 피로 얼룩진 100년의 역사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되고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힘, 궁극적인 권력은 국민이 던지는 표, 즉 투표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기계, 즉 화폐 발행기에서 나온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단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면 바로 통화 주권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외부의 간섭 없이 돈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이 자료는 이 힘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독립의 기초라고 주장합니다. 이 힘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순간 나라의 운명도 함께 넘어간다는 경고인 셈이죠.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자, 한 나라가 빚 없이 스스로 돈을 발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의 최종 형태라면 과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국경도 없이 돈이 움직이는 이 글로벌 금융시대에 진짜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